페르세포네의 하소연. 저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섬은 아름다운 꽃과 푸른 들판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섬 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을 벗어나고 싶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남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죠. 곡물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신 제 어머니 데미테르는 틈만 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딸 페르세포네야, 항상 남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주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는 서풍의 신 제파로스처럼 다음 날에는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여자에게 남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상처와 절망뿐이다. 내 아버지 제우스를 봐라. 내 아버지는 여신뿐만 아니라 하찮은 인간 여자들만 봐도 사족을 못 쓰지 않니? 내 자매이자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봐라. 헤라 여신은 항상 제우스가 다른 여신이나 인간 여자들과 만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다. 아무리 헤라 여신이 제우스를 감시한다고 해도 그는 제비로, 황금비로, 심지어 황소로 변해서 여자에게 접근하고는 아무 일들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대곤 하지. 항상 뒤늦게 소식을 들은 헤라는 화가 나서 제우스가 만난 여신이나 인간 여자에게 잔인하게 화풀이나 할 수밖에 없었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어머니 세멜레의 운명을 봐라. 제우스와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질투심에 불탄 헤라의 간교로 세멜레는 천상의 수의 열기에 타 죽지 않았니. 사실 디오니소스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단다. 어머니를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을 디오니소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니. 페르세포네야,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는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운명에 걸려들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남자들의 잔인하고 더러운 욕망에서 지켜주마. 그 누구도 내 아름다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나는 지옥에 흐르는 스틱스 강의 맹세코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칠리아 섬에 저를 데려다 놓고 심심할까봐 대지를 감싸고 흐르는 오케아노스의 딸들과 놀게 하셨죠. 하지만 사실 어머니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바깥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남자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하셨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은 호기심을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섬을 빠져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페르세포네의 납치. 데메테르는 곡식의 수호신으로 풍성한 수확을 담당하는데 그녀는 금발의 푸른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로마에서는 케레스로 불리는데 곡물, 시리얼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그녀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보물이 있었는데 제우스와의 사이에 난 딸 페르세포네였다. 그녀는 딸을 시칠리아 섬에 숨겨두었는데 페르세포네는 오케아노스의 딸들과 함께 꽃을 따고 들판을 걷고 노래를 부르며 한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들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꽃이 눈에 띄었다. 그녀를 사로잡은 꽃은 제비꽃과 순백의 백합이었다. 전해지는 다른 이야기로는 향기가 강한 수선화였다고 한다. 페르세포네가 막꽃을 따려고 할 때 갑자기 그녀가 딛고 있던 땅이 갈라지면서 수처럼 새까만 말이 모는 마차를 타고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가 나타나 그녀의 팔을 낚아 체지하로 사라져버렸다. 사실 페르세포네의 납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하데스는 아내가 없었는데 페르세포네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어느 날 하데스는 제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지 않아도 지하 세계를 하데스에게 떠넘긴 것이 미안했던 제우스는 하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페르세포네를 지나치게 감싸고도는 데미테르가 문제였다. 그래서 제우스는 결혼이야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신부를 강제로라도 데려간다면 데미테르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말로 납치라도 해서 데려가라는 암시를 주었다. 장인이 딸을 데려가라는데 더 이상 지체할 하데스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것이다. 딸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데미테르는 우선 남편 제우스를 찾아가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우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 대답을 회피한 채 딴청만 부렸다. 데미테르는 제우스에게서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할 것을 알고 혼자서 딸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9일 낮, 9일 밤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딸을 찾는데 열중한 나머지 기품 있던 여신의 자태는 없어지고 실성한 여자처럼 보였다. 이때 그녀에게 한 가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태양신 헬리우스에게 누가 자신의 딸을 데려갔는지 묻는 것이었다. 헬리우스는 온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을 모두 내려다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헬리우스는 데미테르를 측은히 여겨 페르세포네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데미테르는 헬리우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한 번도 자신의 품을 벗어난 적이 없는 딸이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암울한 지하 세계에서 자신을 부르며 울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데미테르의 딸을 향한 집착. 데미테르는 딸을 찾을 목적으로 아예 신들이 거주하는 올림포스를 떠나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노파로 변장해 인간들과 섞여 지내며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다가 엘레우시스라는 곳에 도착해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다. 이때 엘리오시스를 다스리던 켈레우스 왕의 딸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남루한 옷차림에 매우 지쳐 보이고 비쩍 마른 노파를 발견했다. 켈레우스의 딸들은 모두 심성이 착해 노파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궁에 들어간 데미테르는 혹시 아이가 있으면 자신이 유모가 되어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워주고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겠다고 자청했다. 딸들의 어머니인 메타네이라에게는 마침 갓난 아이가 있어 그녀는 흔쾌히 데미테르를 아들의 유모로 삼았다. 데미테르가 아기를 돌본 이후 아기는 전에 비해 유난히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기가 건강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데메테르가 매일 밤 신들이 먹는 음식인 암보르시아를 발라주고 화염 속에 불길을 쬐어 주었기 때문이다. 페르세포네에 대한 애정을 아기에게 쏟아부어 아기가 신처럼 영생을 갖도록 해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메타네이라는 데미테르가 아기를 불에 쬐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자 이게 무슨 일이냐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왕궁에서 유모로 삼고 극진히 대접을 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 귀한 아이를 죽이려 들다니 이 요사스러운 늙은이. 어서 아기를 낸사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데메테르는 매우 노여워하며 말했다.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내 아기에게 영생을 주려 했건만. 내 아기도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신을 알아보지 못한 인간의 경솔함은 어찌 너에게만 있겠냐만. 잘못은 되돌릴 수 없는 법. 다만 내가 내 경솔함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데미테르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낸 후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는 자이며 모든 것을 베푸는 자이며 또한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는 자이다. 여기에 나를 위한 신전을 세워라. 그러면 엘레오시스의 아이들은 명예롭게 될 것이며 너의 백성은 항상 기쁨과 풍요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메타네이라는 이 말을 듣자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남편에게 달려가 데미테르의 명령을 전달했다. 즉시 엘레우시스에는 데메테르의 신전이 지어지고 데메테르는 올림포스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신들을 멀리한 채 이 신전에서 계속 머물렀다. 그녀가 신전에 들어앉아 있는 사이에 올림포스의 신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데미테르는 풍요와 곡식의 신이지만 딸을 찾느라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탓에 모든 곡식의 씨앗에서 삭이 트지 않아 인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신에게 바칠 재물도 있을 리 만무했다. 이렇게 되자 제우스도 뒷짐만 지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올림포스 신들에게 재물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데미테르가 딸을 포기하게 하느니 차라리 하데스를 설득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말했다. 자네가 하데스에게 가서 페르세포네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해보게. 물론 하데스도 고집불통이어서 말을 듣지 않을 테지만 그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올림포스의 주신으로서 내 체면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세상뿐 아니라 올림포스 신들의 세상도 황폐해지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야. 설득이 안 되면 내가 굉장히 진노했다는 것을 알리게. 그 말을 전하면 어쩔 수 없이 페르세포네를 돌려줄 걸세. 헤르메스가 하데스에게 제우스의 말을 전하자 하데스는 쉽게 승낙하면서 헤르메스에게 말했다. 나의 형제이자 신의 왕인 제우스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네. 당연히 페르세포네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야겠지. 헤르메스, 마지막으로 페르세포네와 할 말이 있는데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나. 헤르메스는 자신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얼른 자리를 피해주었다. 페르세포네와 하데스 둘만이 방에 남게 되자 하데스는 말했다. 비록 내가 당신을 납치했지만 그동안 당신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요. 이렇게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만 그래도 당신은 한때나마 지하 세계 신인 하데스 아내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당신이 지하 세계로 끌려온 후 그렇게 당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할 줄은 몰랐어. 조금 있으면 어머니를 만나게 될 텐데 그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으니 안색이 말이 아니여. 여기 석류시가 있으니 이거라도 조금 먹구려. 요기가 될 거요. 페르세포네는 지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석류알을 냉큼 삼켰다. 하데스는 떠나는 페르세포네를 위해 황금마차를 준비해주고 헤르메스로 하여금 지상으로 그녀를 안내하게 했다. 페르세포네를 실은 마차는 지상으로 내달렸고 어느새 데미테르가 칩거하고 있는 신전에 도착했다. 둘은 서로 부둥켜안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감격에 겨워할 뿐이었다.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든 데미테르는 아름다운 나의 딸 페르세포네여. 지하 세계에서 머무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겠지라고 말했다. 페르세포네는 자신이 석류를 먹었던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데메테르는 다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지하 세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 페르세포네는 1년의 3분의 1은 지하 세계에 머물러야 하고 3분의 2만 지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돌아오자 데메테르는 그 특유의 넉넉한 인심을 발휘해 땅 위에 씨앗의 삭을 키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인간을 다시 풍요롭게 해주었다. 3분의 1은 데미테르가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아 곡식이나 열매가 다 말라 죽어버렸다. 신화에 담긴 의존과 독립의 메타포. 페르세포네와 데미테르 이야기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어머니와 딸의 상봉과 이별로 생각하는 낭만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겨울 동안 모든 식물이 죽어버리는 현상을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딸과 이별을 슬퍼하는 데미테르가 모든 생물의 에너지를 베풀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여겼다. 또한 겨우내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물이 봄이 되면 삭이 터고 잎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데미테르와 페르세포네가 만나 너무 기뻐서 그녀의 축복이 온 지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신화는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에서 딸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데메테르는 모든 것을 베푸는 성격을 갖고 있어 메타네이라의 아들을 자신이 키우면서 영생을 주려고 밤마다 애쓰는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메타네이라가 자신의 아들이 불을 쬐는 모습을 보고 기겁해서 만류하자 더 이상 메타네이라의 아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졌다. 데메테르는 사랑을 주고 베풀 줄은 알지만 누군가 끼어들거나 방해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독점적으로 자신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그녀의 성격 때문에 페르세포네를 몰래 섬에 숨겨놓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심리는 자신의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남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신이자 대지의 신 가이아는 우라노스로부터, 가이아의 딸이자 어머니인 레아는 크로노스로부터 고통을 받았다. 데메테르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자나 남편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페르세포네의 유일한 보호자라고 자처한다. 이러한 데메테르의 모습은 자식들께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식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이런 무조건적인 모성은 자식이 어머니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독립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페르세포네의 유괴는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비극적인 일이겠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천진난만한 소녀가 어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페르세포네의 이야기에서 그녀가 들어갔던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 세계는 소녀들이 성장하기 위해 하강해야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처음 지하 세계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으로 어머니와 떨어지게 된 슬픔을 표현했다. 즉 현실에 처음 부닥칠 때 느끼는 소녀들의 감정과도 같은 것이다. 지하 세계는 죽은 자들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어머니의 부담스런 사랑과 감시가 없는 곳이다. 지상에서 페르세포네는 한낱 처녀신에 불과하지만 지하 세계에 머물게 되면서 그녀는 지하 세계의 여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남성적인 면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운 측면을 말한다. 페르세포네는 지하로 하강해서 남성적인 측면을 내면에 동화하고 어머니와의 단절을 통해 지하 세계를 통치하는 여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하 세계인 흰 하데스는 로마에서는 플루톤으로 불리웠다. 플루톤은 부유한 자, 부유함을 주는 자라는 의미이다. 이는 땅속에서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귀금속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성격의 한 부분을 돌아보고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하세계의 왕비 페르세포네의 속마음. 이제 비밀을 하나 털어놓을게요. 저의 남편이자 지하의 신인 하데스가 석류를 강제로 먹였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지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제가 아니죠. 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평생 저를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항상 착한 딸이고 영원히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평생을 처녀로 지내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칠리아 섬에서 평생 꽃이 났다면서 따분하게 평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답니다.